됐죠? 네. 자, 그래서 2번 문제 아까 봤어요. 2번 문제는 지웠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써놓고 해야 되겠죠? 이거는 1문이니까.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요. 여기 A가 있어요. 어떤 애들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이제 얘가 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이걸 이렇게 지금 청구를 하려고 했더니 얘가 동시에 하자 그래서 고민인데요. 변호사한테 갔더니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 거냐라는 건데 기억나시죠? 첫 번째 뭐 할까요? 채권자 대위 청구해야 돼요. 얘가 지금 안 주니까 안 주는 이유가 얘가 얘한테 목적물을 안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얘를 대위해서 얘를 픽으로 하는 거예요. 너 빨리 얘한테 목적물 갖다 줘라 이런 청구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당연히 본래 청구해야 되겠죠. 이렇게 너 나한테 갖고 와. 너 얘가 목적물 주면 너 나한테 보증금 갖고 와. 이 청구해야 되겠죠. 이 대위 청구는 병이 을을 대위해서 이제 갑을 상대로 하는 청구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하라는 조언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한번 볼까요? 322페이지. 322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322페이지. 네, 있죠? 네, 가시면 로마자 3번.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채권자 대위 소송을 통해서 임대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해라. 임대인에게 반환해라. 이걸 청구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그 전에 전제로 로마자 2번을 검토해야 된다고요. 아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전 시간에. 동시행관계는요. 을이 갑한테 할 수 있는 얘기지 을이 병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동시행관계는 얘네 둘 사이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얘한테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끌어올려면 요 채권 양도 얘기를 좀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거는 로마자 2번에 1번에 그 첫 번째 줄. 임차인의 목적물 요즘 이제 인도라는 말을 쓰는데 옛날 판례라 그러겠죠. 목적물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고요. 말 나온 김에 우리 동시행 관계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조문에서 동시행 관계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판례가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둘 다 외우셔야 돼요. 어쨌든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는 아라비아 숫자 2번의 첫 번째 줄 451조 2항이죠. 요거까지. 그래서 이 동시행 관계를 누구한테? 양수인한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채무자가. 언제까지? 양도통지 한 경우에는 양도통지 하기 전에 생긴 사유라면 주장할 수 있다는 이 451조 2항과 앞에서 얘기했던 동시행 관계다. 그 두 개를 섞어야 이제 을이 병한테 동시행 관계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굳이 빗줄을 긋는다면 그 동시행 관계라는 말과 그다음에 451조 2항 이 두 개를 엮어야 되겠죠. 이제 이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로마자 3번으로 가는 겁니다. 동시행 항변이 이유가 없다면 이건 뭐 채권자 대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줘 이러면 끝나는 거죠. 동시행 관계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넘어야 이제 이 청구를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넘을까요? 채권자 대위 요건을 충족시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채권자 대위 소송을 진행하는 거니까 채권자 대위의 요건 따위 정도는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여기다 또 밑줄을 그으면 너무 없어 보여요. 네.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거두죠. 네, 한 번 정도. 이거 뭐 두 문자를 따시든 어떻게 하든 사실 이런 게 항상 딜레마인데요. 우리가 사례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걸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채권자 대위의 요건이 우리가 뭐 중간고사라면 무조건 쓰죠. 기말고사라면 무조건 쓰는데 변시는 우리가 지금 채권자 대위의 일반 요건을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지금. 그럼 어디까지 써야 되느냐? 저는 웬만하면 쓰기를 권합니다. 1점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뭐 이거 쓴다고 이것처럼 그렇다고 4줄을 쓰는 건 안 돼요. 짧게 그냥 뭐 피보전 채권, 변제기 도래, 보존 필요성 그래도 길어지나요?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뭐 이렇게 해서 짧게라도 언급하면 1점이라도 나가니까 우리 실제 시험 보면 1점이 되게 귀한 거 아시죠? 1점 때문에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써주고요. 근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건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판례. 밑줄을 긋까요? 어떻게 그을까요? 그 아라비아 숫자 3번의 밑에서 3줄. 이제 그게 포인트거든요. 이 3줄도 좀 길긴 한데요. 일단 이렇게만 거두죠.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 유무는 관계없는 일. 그리고 뒤에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제 이게 핵심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거만 보시면 사실관계는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말로만 한번 드릴게요. 이거 뭐죠? 얘를 대위해서 얘를 상대로 목적물의 인도를 구합니다. 그렇게 구하는 이유는요. 이거 받으려고요.
이거 뭔데요?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이거 받기 위해서 이렇게 대위해서 이렇게 청구할 때는 얘의 무자력이 필요 없다는 게 우리 판례거든요. 이유는 얘 무자력인 것과 이 피대위 권리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일단 이 판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주 나오잖아요. 이제 보세요. 밑줄만 그대로 읽어볼게요.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 임차인의 가옥 명도가 선이행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선이행인가요? 동시행 아닌가요?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그냥 동시행으로 선회하면 됩니다. 판례 그냥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시행, 선이행될 필요가 있어서 명도를 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인도를 구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임대인의 무자력이 필요 없다. 이 판례를 우리가 아셔야죠.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이제 요거를 떠올리신다면 우리는 항상 비교 판례 있죠? 이렇게 얘가 수임인, 얘가 위임인이고요. 이제 뭐 제3자예요. 이렇게 됐을 때 수임인이 위임인에 대해서 대변제 청구권이라는 게 있죠. 우리 위임 가서 배우는 거지만 수임인이 위임인 대신해서 일 처리하면서 돈 들였을 때에는 이거 수임인한테 받을 수 있잖아요. 이때 이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얘를 대위해서 이렇게 채권자 대위 청구할 때는 역시 얘 무자력이 필요 없죠. 똑같은 거. 다만 이제 요거는 객관식에서 좀 나오는 판례고 이건 이미 사례용으로 여러 번 나왔던 판례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이제 이 갭이 없어지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둘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채권자 대위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은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요건이지만 무자력이 필요 없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는 이것처럼 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도 사안이고요. 두 번째는 대변제 청구권 사안이다.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라. 이게 첫 번째 조언이고요. 근데 그것만 하면 뭐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면 얘는 얘한테 갖다 주고 끝이잖아요. 그 다음엔 당연히 갖고 와라 이 청구 해야 되겠죠? 이게 본질이니까. 그래서 청구 요거까지. 을에 대해서 하는 양수금 청구까지 이렇게 두 개를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자 4번이 양수금 청구죠. 그렇죠? 사실 제가 이걸 사례형에서 지금 같이 우리가 읽고 앉아 있지만 이 문제가 기록형 시험에도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 변호사 시험 기록형에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형을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로마자 5번 사안의 결론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로 기록형의 답이니까요. 자, 이거 뭐 밑줄까지 그을 필요는 없죠. 자, 갑의 임대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고 이걸 채권 양수인인 병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왜? 451조 2항. 그러면 병은 을을 대위해서 그 동의항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은 일단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을한테 갖다 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는 무자력이 필요 없다. 이게 사례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요. 근데 이렇게 끝 하면 안 돼요. 기록형에서는요 반드시 여기까지. 그 다음에 병은 을에게 야, 너 목적물 반환 받으면 나한테 갖고 와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상환이행 청구까지 이 청구 두 개를 해야 되겠다. 이 정답이죠. 됐죠? 그게 우리가 2번 문제였고요. 3번. 자, 관할합의에 관한 특약이 나왔네요. 병에게 효력이 미치는가? 다시 한번 정리해 두세요. 아예 틀을 기억해 두세요. 관할합의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우리 답안지는 3개를 써야 됩니다. 560쪽에 있습니다. 560쪽에 가시면 3가지 써이죠. 첫 번째는 관할합의도 합의이기 때문에 관할합의의 유효성 여부를 무조건 써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관할합의의 성격을, 법적 성격을 씁니다. 부가적 합의냐, 전속적 합의냐 이걸 써야 되고요. 여기서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 번째 임의관할이라는 점을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됩니다. 임의관할이라는 말은 뭐 100%입니다. 변론관할을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도 똑같아요. 결국 이제 이게 핵심이지만 이걸 물어보는 문제지만 이걸 보려면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보고 끝 하지 말고 여기까지 검토를 해주는 관할합의 문제는 되게 정형화되어 있죠. 민속법 문제가 원래 이래요. 여기도 뭐 관할합의에 관한 특약이 병에게 효력이 미치는가 이거 보려면 일단 이걸 검토는 기본 깔고 가야 되는 겁니다. 특별한 쟁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지금 쟁점은 관할합의에 관한 특약이 효력을 미치느냐라는 거니까 그 문제를 논하기 전에 이걸 꼭 써주고 가라는 거예요.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는 또 다른 쟁점으로 쓰시고. 자, 여러분들 그 560쪽에 있죠? 이거 자꾸 왜 써주냐? 기계적으로 그냥 쓰는 겁니다. 관할합의의 유효 요건,
그다음에 로마자 3번. 이게 이제 관할합의의 성격이잖아요. 전속이냐 부가냐 써주고 여긴 지금 빠졌는데요. 임의관할이라는 것을 마지막에 꼭 한마디 써줘야 돼요. 그래서 로마자 3번 그 맨 뒤에 2번 뒤에다가 전속적 합의관할도 임의관할이다. 이걸 무조건 한번 써두죠. 네. 전속적 합의관할이라고 하더라도 임의관할. 우리 시험은 100% 전속적 합의가 나오지 부가적 합의는 너무 쉬워서 안 나와요. 전속적 합의관할도 임의관할. 근데 여러분 물어볼까요? 전속적 합의관할인지 그러니까 전속적 관할합인지 부가적 관할합인지를 논하는 기준이 뭐죠? 우리 판례가 있어요. 유명한 판례. 법정 관할을 보는 거죠. 네, 그 판례 밑줄 그어볼까요? 로마자 3번에 1번. 세 번째 줄 있네요. 네, 법정 관할 중 하나에 대한 합의면 전속적 관할합의. 법정 관할 중 하나에 대한 합의면 전속적 관할합의. 그렇지 않다면 부가적 관할합의. 근데 이 법정 관할은 토지 관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직무 관할 이런 건 문제가 안 돼요. 따라서 토지 관할을 가볍게 터치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에서 토지 관할을 길게 쓸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여튼 간단하게 가서 이 사안은 법정 관할 중에 하나거든요. 당연히 전속적 관할 합의입니다. 왜 전속적 관할? 지금 갑은 주소지가 성동구잖아요. 이건 저기 동부 문정동 새로 지은 엄청 좋아요. 문정동. 그리고 지금 을은 주소가 강남 아닌가요?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강남구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기 중앙 교대. 근데 여기 지금 중앙에다가 제기하기로 했지 않았나요? 전속적 관할 합의죠. 그렇죠?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간단하게 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자, 아무튼 그렇고요. 동부지법 앞에 가면 나주곰탕집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아저씨가 항상 만두를 줍니다. 서비스로. 거기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곧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2층에 있어가지고 장사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되게 자주 가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2번씩은 꼭 동부를 가는데요. 이제 자주 가니까 아저씨가 만두도 주고 그럽니다. 자, 생각이 나네요. 동부지법 법원 문정동. 동네 깨끗하죠. 비싸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순서대로 가는데요. 지금 우리 이걸 물어보는 게 뭔지 이게 쟁점이 아니에요. 이건 기본이고요. 우리의 쟁점은 로마자 4번이죠. 관할합의는 지금 갑과 을 사이 하지 않았나요? 이 갑과 을 사이의 관할합의가 다른 사람한테도 미치냐고요. 미치지 않죠. 원래는 계약, 채권이잖아요. 이걸 미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밑줄을 그셔야죠. 그래서 그 로마자 4번에 여러분들 교재 561쪽에 로마자 4번에 1번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외워야죠. 제일 마지막 줄 관할합의의 효력은 채권의 특정 승계인에게 미친다. 이거 외워야죠. 외워야죠. 이건 기본입니다. 근데 이건 결론이고요. 왜도 짧게 외워야죠. 왜? 바로 위에 있죠.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 이렇게 나오죠. 외워야죠.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뭘 외울 때는요. 여러분들 이유를 외우시고 결론을 외우는 거는 이건 1학년 때 하는 짓이고요. 우리 지금은요 순서를 바꿔야 돼요. 결론부터 외운다니까요. 이걸 외우고 이거 외우셔야 돼요. O 아니면 X예요. 세모 이건 모르는 겁니다. O 아니면 무조건 X로 가시고요. 왜 이건 그 다음에 짧게. 그럼 이 문제도 지금 관할합의가 승계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뭐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포괄 승계라면 뭐 당연히 관할합의도 승계가 되죠. 사망했다, 상속했다, 뭐 합병했다, 당연히 승계가 되겠죠. 이건 너무 쉬워서 안 나와요. 문제는 특정 승계죠. 특정 승계 됐을 때 이 관할합의 또 승계되느냐와 관련해서 채권을 승계했다면 이렇게 되고요. 물권을 승계했다면 이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왜? 요 짧게라도 외우셔야죠. 답안지에 결론만 쓸 수는 없잖아요. 왜? 여기 판례, 그 밑줄 걷죠? 변경된 권리 관계를 승계하는 거고요. 이거 왜 안 되죠?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지금부터는 거꾸로 외우세요. 결론 외우시고 이유 짧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론이 틀리면요 점수 안 나가요. 예전에 사법시험은요 결론이 좀 틀려도 논리 과정이 맞으면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그런 거 없습니다. 결론 틀리면 그냥 점수 안 나가는 거예요. 좋을 리가 없죠. 아니 뭐 과정만 맞으면 뭐예요? 죄 없는 사람한테 유죄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끝나는 겁니다. 이걸 쓰시고 뭐 당연히 우리는 이거 나오면 변종호 승계인이랑 비교해야죠. 네. 변종호 승계인에서 소속물의 승계인이 아니라 계쟁물 승계인 이건 반대죠. 네. 채청이면 X, 물청이면 동그라미죠. 요까지 변종호 승계인까지 나중에 하겠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하시면 되죠.
그럼 이제 결론은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쟁점은 관할합의의 승계, 저거를 물어보는 문제지만 드립다 저거 쓰지 마시고요. 관할합의 문제는 항상 순서대로 합의의 유효 요건, 그다음에 합의의 성격, 임의 관할까지 일단 써주시고 본론으로 그렇게 들어가자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서 4번 문제. 네, 이제 4번 문제 볼까요? 여러분들 997쪽에 다시 돌아오시면 4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왔다 갔다 하는 게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렇게 해두시고 여러분들 이제 혼자 보실 때는 어떻게 1부나 2부 둘 중에 하나만 보시면 되죠. 그죠? 막판까지도 1부, 2부를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이 책은 1부, 2부가 나눠져 있는 거 왜 나눠지는지 아시죠? 네. 어쨌든 우린 제발 이 책만 봐야 됩니다. 다른 과목도 이렇게 좀 정해두세요. 그것만 보는 책. 여러분들 진짜 책 많이 가져가면 막판에 좀 힘들어요. 네. 시간은 없고 그래서 제발 정해야 됩니다. 자, 4번 997쪽.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신 시험에서는 이게 3번 문제였나요? 뭐 그랬을 것 같은데요. 자, 병은 이제 변호사 정의 시킨 내용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소장을 작성합니다. 그럼 무슨 소장을 작성할까요? 두 개를 쓰겠죠. 하나는 대위 소송, 하나는 양수금 청구 소송. 이렇게 두 개를 쓰겠죠. 네, 그래서 작성을 해서 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 거는 괜찮아요. 전속적 관할 합의이지만 거기다 낸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중앙에 안 내고 막 북부에 내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 서부에, 마포에 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전속적 관할 합의 위반이에요. 그럼 부적법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송하죠, 이송. 네, 관할 위반 이송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부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접수를 6월 10일에 했고 부본 송달은 6월 24일에 됐네요. 느낌 오죠? 맨날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소송 계속을 판단할 때는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죠. 소장, 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송 계속. 소장, 부본, 송달일이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쟁점이 되는 게요. 지금처럼 소송 계속을 판단하는 기준시입니다. 그렇죠? 특히 채권자 대위나 중복재소에서 전소, 후소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우리 답변서, 그렇죠? 답변서 제출하고 30일 주잖아요. 답변서 제출할 기간 30일을 줄 때 그것도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이죠. 뭐 그런 것들입니다. 하여튼 송달이 됐네요. 자, 한편 을이 갑을 상대로 동부지방법원에 소제기를 하는데요. 무슨 소송이냐면 갑이 3기 이상 차임 연체했다. 임대차 계약 해지를 청구 원인으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네요. 지웠나요? 지웠네요. 왜 자꾸 지우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병이 이렇게 해서 채권자 대위를 했던 이유는 얘한테 뭘 안 하니까. 그죠? 임의로 이행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채권자 대위를 한 건데요. 지금 이제 했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자 대위 소송은 각하죠, 각하. 우리 채권자 대위 소송의 소송 요건은요. 피대위 권리 빼고 모조리 소송 요건이에요. 그 소송 요건은 언제까지 있어야 되나요? 변종시까지. 그렇죠? 그런데 변종시 전에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해 버렸으니 이 채권자 대위 소송은 각하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보시면 하나 더 해볼까요? 왜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청구했나요? 왜 그렇죠? 3기? 왜 3기죠? 여러분도 기억나세요? 이것도 우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돼야 보증금 반환 청구도 할 수 있고요. 목적물 인도 청구도 할 수 있어요. 종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종료가 되는 사유에는 기간 만료는 당연히 종료 사유지만 그거 말고 즉시 해지가 있습니다. 즉시 해지. 물론 그거 말고 우리 소멸 통고라는 기간 정함 없는 경우에 해지 끝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즉시 해지와 관련해서 2기, 3기 외우셔야죠. 그렇죠? 해볼까요? 민법, 주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임법 외워볼까요? 자, 민법은 몇 기 이상 차임을 연체해야 해지할 수 있나요? 2기 아닌가요? 2기? 주임법은요? 2기죠, 2기? 이거? 요거는요? 이거죠. 그렇죠? 맞죠? 네, 이거죠. 네. 이 기의 의미는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2번이 아니에요. 2번이든 10번이든 연체한 차임액이 2기분 이상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걸 갖다 쓰니까 오케이. 근데 왜 이건 이걸 갖다 안 쓰죠? 이렇게?
왜 3기죠? 이제 여기서 사실은 예전에 판례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아예 조문으로 3기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전에 무슨 논의가 있었죠? 무슨 판례였죠? 이게 이제 상가임대차법에 보면은요, 우리 갱신요구권이라는 게 있죠. 굉장히 상가임대차법에서 중요한 조문이고요. 실무에서도 많이 문제되는데요. 우리 임차인은 권리금을 들이고 가게를 얻기 때문에 그냥 나가라 그러면 권리금을 날려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영업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 주는데요. 그게 지금 5년이죠. 최초 임대차부터 5년 동안은 영업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갱신 요구하면. 3개월 전에 갱신 요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 특별한 사정 중에 하나가 3기 이상 차임 연체예요. 그렇죠? 그래서 3기 이상 차임 연체하면 이게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 2015년에 들어온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조항이 있죠. 임차인이 계약 기간 끝나기 3개월 전에 새로운 임차인 데리고 와서 임대인한테 보여주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체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아 싫어 나가 이러면 권리금 날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그 특별한 사정이 이거죠. 3기 이상 차임 연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 여기 조문이 없을 때, 요 조문이 없을 때 우리 그 임차인들은 야, 이 해지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상가 건물의 임대차 해지도 3기 이상 차임 연체해야지 2기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그때 우리 판례가 뭐라고 그랬죠? 야, 이거는 3기는 이거고 해지는 여전히 2기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냥 조문이 3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 판례는 의미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셔야 돼요. 해지, 갱신 요구,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다 3기입니다. 3기. 상가임대차는 이제 3기의 의미는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3기라는 말이 나온 거죠. 자,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는 사실 이런 게 어렵죠. 이 문제, 지금 이 문제에서 이 4번 문제를 만약에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이 실제 시험에서 처음 이 문제를 맞닥뜨렸다. 정확하게 풀 수 있냐? 좀 어렵죠? 이게 좀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지금 병이 소송을 제기한 게 2개입니다. 하나는 을을 대위해서 갑을 상대로 채권자 대위 소송 제기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을을 상대로 당연히 양수금 청구, 상환이행 청구를 한 거죠. 그리고 을이 갑을 상대로 소제기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2개의 소송을 우리가 그냥 전소라고 하고요. 중앙에 냈나요? 동부에 냈나요? 그다음에 이걸 이제 후소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소송이 크게 보면 2개, 작게 보면 3개가 걸리는 겁니다. 이 각각의 소송의 적법한지를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요, 친절하게 소송을 제기해주지 않고요. 문제를 보세요. 그 4번 문제 보시면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돼 있죠. 갑이 제기한 소와 을이 제기한 소는 각각 적법한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갑이 제기한 소, 이거 2개. 이거 못 찾아내면 이 문제도 못 푸는 거죠. 그러니까 2번에서 2개를 못 찾았다면 이 문제도 점수 다 못 가져가는 거예요. 을이 제기한 소송은 여기 주어졌죠. 그냥 을이 갑을 상대로 인도 청구. 이유는 해지, 3기. 그래서 소송 3개를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각각 적법한가? 이랬으니까. 3개 그냥 판단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요. 쟁점이 장래이행해소 쟁점이 있어요. 이 소송은요. 채권자 대위소송의 적법 요건 중에 요거.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이게 과연 지금 이게 있으니까. 이 문제가 이거는요. 중복재소 있습니다. 중복재소.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쟁점 3개 쓰는 겁니다. 하나는 장래이행해소 요건을 갖췄는지, 중복재소인지, 그다음에 채권자 대위소송에서의 채무자의 권리 행사가 있으니까 부적법한지 3가지를 그냥 주르륵 쓰는 문제죠. 어렵죠. 말이 쉽지.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 이 정도는 쓸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조금 욕심내면 이제 이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요. 요거는 언급하겠지만 이거와 이게 지금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2개를 섞는 건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답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중복재소로 이거 부적법하거든요. 그래서 각하돼야 돼요. 근데 실제로 아직 각하되지는 않았어요. 부적법할 뿐이지. 그렇다면 이 소재기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날아가는 문제인데요. 이 2개를 엮는 게 쉽지 않았겠죠. 쉬운 것부터 보죠. 장래이행해소. 자, 여러분들이 이거 장래이행해소인지를 몰랐다. 그러면 이제 답이 없어요. 근데 장래이행해소, 상환이행 청구, 동시행을 구하는 상환이행 청구는 장래이행해소입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소송이 동시행을 구하는 소송이라는 건 우리 2번 문제에서 있어요. 그렇죠? 그럼 장래이행해소는 뭘 쓰실래요? 장래이행해소의 적법 요건은 청구 적격 미청필이에요. 무조건입니다. 청구 적격 미청필. 청구 적격 미청필. 이거는 사례든 기록이든 뭐 무조건입니다.
장래이행에서 보이면 그냥 그거 쓰는 거예요. 무조건. 볼까요? 629쪽. 로마자 2번이죠. 네. 양수금 청구 소송. 이 양수금 청구 소송이 밑줄은 1번 장래이행해소의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장래이행해소라는 걸 체크하지 못하면 이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밑줄은요, 양수금 청구 소송의 밑줄을 그으실 게 아니라 장래이행해소의 밑줄을 그으시고요. 밑에 줄에 상환이행 청구의 밑줄을 그으셔야죠. 그래서 이런 상환이행 청구는 장래이행해소입니다. 왜냐? 그거는 묻지 마세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래이행해소는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소송이에요. 근데 아직이라는 말은 지금 도래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사소송에서의 지금, 현재, 프리젠트는요, 9시 10분이 아니고요, 변종시라니까요, 변종시. 그게 현재잖아요, 민사소송에서는. 그러니까 변론 종결 시에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청구. 이런 거 하면 판사님 짜증나죠. 지금 가뜩이나 일도 많아 죽겠는데 변제기 도래해서 그래도 안 주면 들어와야죠. 근데 변제기 도래하면 얘가 안 줄지 모르니까 지금 주세요라고 하면 판사님 짜증냅니다. 그러니까 요건이 있죠. 미리 청구할 필요, 청구 적격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미리 청구할 필요와 청구 적격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건데요. 이제 거기다 외우셔야죠.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2번 청구 적격.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미리 청구할 필요.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그래서 청구 적격, 미청필 이 두 가지가 장래이행해소의 요건입니다. 외우셔야죠. 청구 적격은 뭘 쓸 거냐? 형성이라는 말 보이죠? 이미 형성. 그 다음에 좀 건너뛰면 밑줄은 안 그어져 있지만 계속이라는 말 보이죠? 두 가지가 청구 적격의 핵심이죠. 청구 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법률 관계가 이미 형성돼 있고요. 뭐 앞으로 변제기까지 계속 될 겁니다. 네, 그런 상태가 청구 적격이에요. 중요한 건 미청필인데요. 여기 지금 의무자의 태도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차라리 이미 이행 거부라고 써두시죠. 이미 이행 거부. 채무자가 이미 이행 절대 안 합니다. 네, 뻔해요. 이렇게 되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의무자의 태도라는 말을 썼네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외우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뭘 외운다고요? 상환이행 청구가 장래이행해소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기록 사례 공의. 그 다음에 장래이행해소라면 청구 적격 미청필을 쓰자. 청구 적격은 뭐 쓸 거냐? 이미 형성 계속. 미청필은 이미 이행 거부. 이거 써주면 됩니다. 기록에서도 똑같아요. 그럼 이제 사안의 경우는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뭐 당연히 이미 형성돼 있고요. 안 주고 있잖아요. 인도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이행해소로서 적법.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적법. 이거 적법. 뭘로 할까요? 적법. 끝. 그럼 이제 일로 넘어가면 되겠죠? 네, 넘어가기 전에 참고 자료를 한번 볼게요. 아까 소위등 청구권의 양도를 봤는데요. 그 뒤에 자료가 하나 더 있죠? 집행 곤란 우려와 장래이행해소. 자, 장래이행해소는 청구 적격과 미청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뭐라고요? 이미 이행의 거부예요. 이미 이행의 거부. 의무자의 태도를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나중에 변제기가 되면 거지가 될 것 같다. 그거 확실하다. 집행이 곤란할 거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장래이행해소를 청구할 수 있냐고요. 생각해 볼까요? 문제 한번 보세요. 갑이 의뢰사에 대해서 대여금 채권 갖고 있는데요. 변제기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야, 이 의뢰사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 2019년 가면 뭐 부도날 거야. 이런 말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졌습니다. 지금 바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자, 이걸 보고 장래이행해소 이렇게 떠올리셔야 돼요. 물론 이 소송의 기일이 안 잡히고 안 잡혀서 2019년 1월 1일에도 변론이 종결 안 됐다. 그럼 장래이행소는 아니죠. 그렇지만 뭐 그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이행해소입니다. 그러면 장래이행해소에 관한 얘기들을 써줘야 되는데요. 위에 두 단락은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맨날 하는 얘기고요.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은 그 판례입니다. 네, 그 판례 밑줄만 보실까요? 보세요.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될 때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집행이 곤란해진다. 이행 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 이것만으로는 미청필 없다. 판례죠. 곤란해진다 던가 이게 맞나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제가 쓴 건 아니니까 곤란해진다 던가 판례 표현이니까 던가 든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요거 집행곤란 요거는 미청필이 아니다. 그래서 대법원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할 수는 있지만 하면 부적법 각하될 겁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집행 곤란해질 것 같은데 그럼 뭐예요? 예, 가압류 가처분은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가압류 가처분에 두고 몇 년 동안 계속 갈 수는 없겠죠. 여긴 대여금 채권이니까 가처분은 못 하겠죠. 이제 가압류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요거 집행 곤란 우려로는 장래 이행의소에 미청필이 되지 않더라.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소송. 이게 적법한지 보세요. 이제 여기가 좀 어려웠을 텐데요. 채권자 대위소송의 소송 요건. 채권자 대위소송의 요건은요. 피보전 채권, 변제기 도래,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피대위 권리인데요. 요 피대위 권리 빼고 나머지 모조리 이게 다 소송 요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요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되는데 요 행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날아가기 때문에 부적법 각하될 거다라는 거죠. 채권자 대위소송 제기하고 했는데요. 상관없어요. 소송 요건은요. 변종 시까지 계속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이후에 했더라도 이게 계속 중이라면 흠결로 날아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이 소송하고 똑같은 소송이잖아요. 이게 왜 똑같죠? 채권자 대위소송은요. 소송 담당이에요. 병이 을을 대신해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이 소송은 사실상 을이 행사하는 소송이거든요. 두 개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복제소로 만약에 이게 날아간다면 부적법하니까 이 권리 행사가 안 된 걸로 봐서 이거 살릴 수 있지 않느냐는 그 고민을 해보자는 건데요. 아, 복잡하죠. 그게 어딨냐면 629쪽에 네. 요건들이 쓰여 있고요. 630쪽 가실까요? 사안의 경우. 네. 보세요. 병이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접수하기 하루 전. 여긴 하루 전에 했네요. 상관없어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채무자 을이 갑을 상대로 목적물의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 병의 청구는 이거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이게 날아가서 부적법 각하돼야 된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죠? 아무리 실전이라도 이 정도까지는. 그런데 요 단 뒷부분. 이 부분을 생각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단 을의 소가 만약에 부적법하다면 그러면 이거 소제기 안 한 걸로 봐서 채권자 대위 소송도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걸로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쉽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함정에 빠져보면 다음번에는 안 빠지죠.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어본다는 의미가 기출됐던 쟁점을 안다는 의미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자꾸 함정에 빠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또 안 빠져요. 그래서 선택형을 자꾸 풀어보라는 겁니다. 제발. 제 첫 시간. 원래 자꾸 말을 줄여야 되는데요. 첫 시간이니까. 우리 선택형을 자꾸 왜 풀어보라고 그러냐면 우리가요. 한 4회변식 때까지만 해도 선택형 100개 맞으면 잘 안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릴게요.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제발 진짜 우리 인간적으로 100개 정도는 맞아주면 이제 평균입니다. 평균. 제가 118개 맞았는데 떨어진 분 봤다고 그랬죠?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선택형은 100개는 기본적으로 넘겨야 되고요. 보셔야 돼요. 제발. 자, 아무튼 그래요. 이제 그래서 요 쟁점 때문에 우리가 로마자 4번으로 가는 겁니다. 을이 갑에 대한 청구, 이 청구가 적법한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부적법하면 채권자 대위가 살아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인도 청구소의 적법 여부는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중복제소 문제가 눈에 확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전속적 관할 합의를 위반했는데 괜찮을까? 답은 괜찮아요. 전속적 관할 합의는요. 이거 위반한다고 해서 바로 각하되지 않아요. 이송하면 그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밑줄은요. 전속적 관할 합의 위반에다가 밑줄 그시고 아라비아자 양가로 3번 가시면 이송한다 있죠? 이송한다. 이렇게 밑줄 그시면 돼요. 부적법해지지 않아요. 이송합니다. 이송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아까 봤던 문제니까 간단하게 넘어가실 때 체크만 해주시고요. 핵심은 이거죠. 중복소재기. 중복소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송이요. 아까 소송 이렇게 소송이 2개 떴잖아요. 아까 우리 사실관계 소송 2개 떴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시죠? 우리 민사소송법에 가면 3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이 전소소송, 요 전소라고 할게요. 자, 이 소송이 계속 중이냐, 이 소송이 취하됐느냐, 이 소송이 확정됐느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전소, 이 소송, 전소, 이 전소소송이 계속 중에 후소가 들어왔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하는 중복제소.
정확한 표현은 중복된 소재기의 금지. 이 소송 1심 판결 선고 취하한 다음에 이거 제기됐다. 그러면 이게 제소 금지. 자, 이 소송 확정된 다음에 이 소송. 물론 이 소송은 동일한 소송이거나 성결관계 있거나 모순되는 소송이어야 돼요. 그럼 기판력이죠. 그래서 문제 풀다가 소송이 2개 이상 뜨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민소에서 반드시 물어보는 거죠. 근데 뭘 찾는다고요? 이걸 찾아야죠. 계속 중이냐, 취하됐느냐, 확정됐느냐 이거 찾아서 쓰면 됩니다. 네, 지금 이 문제는 계속 중이죠. 그래서 중복제소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이 소송을 전제로 이 소송의 전소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소와 후소를 판별하는 기준에 관련해서 너무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밑줄 긋고 갈까요? 지금 저기 중복제소, 제소금지, 기판력 관련해서 날아가는 소송은요. 다 후소입니다. 후소가 날아가는 거예요. 전소가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어떤 게 후소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네, 후소의 판단 기준부터 볼게요. 630쪽에 중요하죠? 양가로 2번. 전소 후소의 판별은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소장 부분 송달 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지. 소재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이제 만든 문제가 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민재실에도 나왔고요. 여러 번 나왔어요. 소장 부분 송달일. 이렇게 보면 이게 후소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이게 후소예요. 지금 이거와 이거를 가지고 지금 장난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전소, 이게 후소입니다. 이게 동일한 소인가요? 그렇다니까요. 왜냐하면 채권자 대위 소송은 이거예요, 이거. 병이 을 대신 소송하는 담당이기 때문에 을이 갑 이거. 그래서 이게 채권자 대위 소송과 이 을이 갑을 상대로 한 인도 청구 소송 중에 이게 전소, 이게 후소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할 것도 없이 중복제소죠. 우리 중복제소의 요건 외워볼까요? 전소소송 계속 중, 당사자 동일, 청구 동일 아닌가요? 끝이잖아요. 그래서 631쪽 가시면 중복 소재기 금지, 중복제소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다. 뭐가? 채권자 대위 소송 중 채무자의 별소. 그래서 여러분들 밑줄, 채권자 대위 소송 중 채무자의 별소 밑줄 그시고요. 한 세 줄 내려와서 중복제소 이렇게 밑줄 그시면 되겠죠? 외워야죠. 뒤집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의 소재기 있은 다음에 채권자 대위 소송 이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판례는 이런 경우도 중복제소라고 보죠. 물론 이게 중복제소 무슨 중복제소냐 이건 채권자 대위 요건을 흠결한 경우지라고 보는 분도 있지만 그냥 우리 중복제소. 자, 중복제소예요. 중복제소면 이제 우리 마지막 고민 해결해야죠. 양가로 4번. 그럼 전소가 부적법한 경우인데도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되느냐? 이건 뭐 중복제소잖아요. 이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여기 있네요, 여기. 사안의 결론에서 두 번째 줄, 여기 있네요. 여기다 밑줄을 그어야 되겠네요. 병의 갑에 대한 채권자 대위소송 적법 요건 중 채무자 권리불행사 요건에 위배되어 부적법 각하될 수 있다. 이게 중복제소랑 엮이는 거죠. 실전에서 이걸 생각하기 쉬웠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실전에서 처음 보고, 물론 이제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무튼 기억이 안 나는데 순서만 바뀌었지 이 문제를 사실 민재에서 봤거든요. 이걸 변호사 시험을 보고 그 문제를 본 건지 순서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함정에 한번 빠져보면 절대 안 빠지죠. 민재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사실은 똑같은 문제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2학년 되시는 분들한테는 로클럭 시험을 공부해라 라고 말씀드리지만 반응은 항상 똑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아무튼 해보는 거죠. 자, 그렇고요. 어쨌든 그래서 4번 문제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중복제소와 그 다음에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요건을 섞어서 생각하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관할합의가 나온 김에 우리 이것도 잠깐 볼까요? 보충 자료로 가시면 2013년 사실민소법 문제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본 관할합의 쟁점 중에 없는 쟁점이 뭐가 있는지만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것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보세요. 2013년 55회 사실민소법. 자, 민소법 문제. 첫 번째 단락은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물품대금 청구의 소가 들어갔다는 내용이고요. 별거 없어요. 이제 쟁점은 두 번째 단락입니다. A회사가 B회사가 원단 공급계약 체결하면서
B 회사가 지정하는 법원에 제소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네요. 관할 합의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까는 뭐 중앙에 한다, 동부에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는 B 회사가 지정하는 법원에 제소한다. 그런데 A 회사가 당연히 거기다 안 했겠죠? 딴 데다 했습니다. 이게 법원의 관할권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항상 관할 합의의 유효성, 이 관할 합의의 성격, 변론 관할 그런 것들을 이제 써줘야 되는데요. 이 문제는 놓은 거 보세요. 관할 합의의 유효성. 그리고 관할 합의의 유효 요건은요. 특정이 2번 들어가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나머지 뭐 1심 임의 관할이어야 된다, 서면 합의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특정이 2번 들어갑니다. 법률 관계 특정돼야 되고요. 무슨 분쟁이 터지면 이게 특정이 돼야 되고요. 어느 법원 이게 특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사안은 우리가 뭘 보려고 그러냐면요. 그 2번째 단락에 제가 굵은 글씨로 밑줄 그는 거죠. 어떤 법원, 중앙, 동부 이렇게 특정 안 하고요. 이렇게 했어요. B가 원하는 곳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이게 특정이 된 거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렇죠? 그렇죠? B 회사가 지정하는 법원. 예컨대 B 회사의 본점 소재지 이건 상관없어요. 근데 B 회사가 지정하는 곳. 예컨대 B가 뭐 광주 이러면 광주, 부산 이러면 부산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 있죠. 원고가 선택하는 어느 법원에나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합의. 이건 특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할 합의의 요건에서 아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합의 자체가 적당하지 않다.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 합의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할 합의의 성격은 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웃이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는 관할권이 있느냐 했으니까 일반적인 관할권 따져봐야죠. 똑같이 토지관할. 그래서 토지관할 살펴보는 겁니다. 토지관할은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2개 보는 거죠. 그럼 보통재판적은 피고 주소지니까 뭐 B 회사의 주소지가 될 거고 본점 소재지. 특별재판적으로서는 여기 이제 의무이행지가 있겠죠. 지참채무, 의무이행지, 지참채무. 그러니까 A 본점 소재지. 결국 경합이 되죠. 어느 곳에 해도 된다. A 소재기 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쉽죠? 쉽습니다. 결국 이 판례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법시험 문제가 제가 볼 때는요, 정말 변호사 시험 문제보다 쉽습니다. 다만 거기는 이제 다 잘 쓰죠. 그게 함정입니다. 그게 함정이죠. 그렇죠? 문제 자체는 쉽다. 다만 붙기가 쉽냐? 그건 모르겠어요. 다 잘하니까. 그럼 우리는 다 못하냐?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잘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제낄 만한 사람들이 있다. 제낄 만한 사람만 제끼면 돼요. 우리 다 제낄 필요 없습니다. 자, 5번. 자, 보세요. 5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좀 빠졌나요? 여기 A 빠졌네요. A. 예. 하고, 얘하고, 누가 이기냐? 하는 거죠. 이제 뭐 지겹습니다. 우열 결정. 이거는요, 324쪽에 가시면 있습니다. 네, 324쪽에 가시면 이제 외워두시죠. 이거는 진짜 우열결정. 여기다 좀 가필해 두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는 지금 로마자 2번에 뜬금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사실 우리 들어가기 전에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질량 파합, 그렇죠? 질량 파합을 체크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 우열관계를 따져줄 만한 애들인가? 질량 파합.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그 양에 안 들어가는 애가 2명 있었잖아요. 하나는 매매로 인한 소위등 청구권을 양수받았는데 통지만 한 애. 또 한 명은 이미 변제된 채권을 양수받은 애. 얘네들은 애초부터 양수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이 문제는 지금 양수인과 압류, 가압류. 얘네 둘이 싸우는 거죠. 그래서 질량, 양. 파. 얘네들이 싸우니까 오케이. 요건은 충족됐네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외워야죠. 로마자 2번에 2번째 줄 가시니까 확정일자 있는 증서 있죠? 외워야죠. 이게 1번 기준.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지부터 체크. 이게 1번 기준. 자, 둘 다 있다. 그러면 쭉 내려오면 2번째 단락의 3번째 줄에 보면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승낙 일시가 있죠. 우리 이걸 간단하게 채무자의 인식기준설 이렇게 얘기하죠. 확정일자의 선우가 아니에요. 확정일자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언제 도달했는지, 채무자가 언제 승낙했는지. 이게 2번째. 여기 빠져있지만 동시에 도달했다면 안분하고 정산하고 불안하면 공탁해라 있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쉽잖아요. 언제 도달했는지 날짜 찾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이제 항상 함정을 파죠. 도달은 A가 빠르다면
확정일자는 B가 빠르게 뭐 이렇게 내는 거죠. 함정 빠지시면 안 돼요. 우리 아까 봤지만 소장 부본 송달은 앞 A 소송이 빨랐지만 소접수일은 B 소송이 빠르게 뭐 이렇게 내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한번 틀리면 이제 다음부터는 안 틀립니다.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5번 문제 같은 것들은 뭐 간단하게 보면 되고요. 6번으로 갑니다. 6번. 다시 997쪽으로 와서 6번.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해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이렇게 해야 나중에 편합니다. 계속 봐야 돼요. 계속. 그래서 가능하시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그 엄지손가락에 끼는 골물 하나 사오세요.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침 바를 수는 없잖아요. 그거 있으면 넘어가거든요. 그거 얼마 안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지만 생각해 볼게요. 있나? 우리 또 같은 걸 끼고 있으면 너무 좀 웃기잖아요. 각자 알아서 이쁜 거 있습니다. 그 투명한 거. 자, 6번. 자, 이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압류한 A가 병의 제기한 이 네 번째 소송, 우리 아까 4항에서 이거 소송 얘기했죠? 병의 제기한 소송, 여기에 보조 참가했네요. 피고 을을 위해서 보조 참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을이 이겨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야 자기 채권 가압류해 놓은 게 유효하니까,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을을 응원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보조 참가. 자, 을이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하죠? 소송 고지를 통해서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고지했는데도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상관없어요. 참가율을 받기 때문에. 자, 어쨌든 얘는 들어왔습니다. 그럼 열심히 싸우겠죠. 자,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제 보조 참가 신청을 하면요, 이제 의견을 내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참가인이 의견을 내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보조 참가는 오케이.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싸웠네요. 그래서 이겼나 보죠. 다행히 이겼어요. 그래서 판결 정본이 을에게 보조 참가인 A에게 송달됐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피고 을이 항소를 하지 않았어요. 피고 을이 항소를 하지 않았어요. 병이 이겼나 보네요. 피고 을이 항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보조 참가인 A가 야, 항소 안 하면 어떡해 하면서 지가 항소합니다. 이게 되나요? 됩니다. 보조 참가인도 항소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항소할 수 있는데 여기 뭐가 문제죠? 날짜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판결 정본이 언제 송달됐냐면요. 을에게 송달된 날짜가 12월 12일이네요. 12월 12일에 송달이 됐어요. 그런데 보조 참가인이 항소한 날짜는 언제냐면요. 12월 28일. 여러분들 항소 기간은 14일이거든요. 14일을 넘었잖아요. 이게 되겠냐는 겁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한번 볼까요? 885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12일 날 송달 받고 12월 28일이니까 이 날짜로 기준으로 하면은 14일이 넘었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금 누구예요? 피참가인. 피참가인에게 송달된 날은 아마 14일이 될 거예요. 문제 나와 있나요? 여기 있네요. 보세요. 12월 12일 날 판결 정본이 피고 을에게 송달됐고 12월 14일 날 보조 참가인 A에게 송달됐잖아요. 둘 중에 한 명은 14일이 된다고요. 이게 되겠냐 하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릴까요? 이 문제는요. 이미 여러 번 나왔습니다. 보세요. 보조 참가인이 있고요. 이 피참가인이 있습니다. 보조 참가는요. 얘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는 거거든요. 얘는 원고도 될 수 있고 피고도 될 수 있어요. 얘는 물론 보조입니다. 보조, 어시스트. 보조지만 얘도 독자적인 소송 수행권을 갖기 때문에 얘가 원칙적으로는 뭐든지 얘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항소 제기도 할 수 있고요. 주장도 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거 아시죠? 이런 거. 우리 이렇게 외우지 않았나요? 이렇게 유치하지만 이렇게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거.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는 거. 피참가인에게 불리한 거. 확장하는 거. 이건 뭐죠? 몰라요. 이거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 뭐예요? 그래요. 그거 사법상의 그겁니다. 진짜 몰라서 그런 거 아니란 거 아시죠? 가끔 진짜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피참가인도 할 수 없어요. 왜? 14일이 넘었기 때문에. 그럼 얘도 못하는 겁니다. 피참가인도. 885쪽. 885쪽. 이거 참. 제가 이거 찢어달라고 누구한테 부탁을 했는데요. 이상하게 찢었네요. 제가 직접 찢어야지 이제. 885쪽. 885쪽에 가시면 보조 참가인 얘기가 나오지요. 885쪽 가시면 로마자 2번 상소기간.
외우셔야죠. 뭐 이건 뭐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건 교양 아닌가요? 판결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14일. 상소 기간입니다. 상소 기간. 상소 기간 오케이 알겠어요. 그럼 이제 보조 참가인 봅시다. 보조 참가인은요 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76조 1항 보조 참가인은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외울 건 이겁니다. 보조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행위를 할 수 없어요. 이걸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업만 있지만 여러분들은 나머지 어물장사도 써놔 있죠. 그래서 보통 업하고요. 불까지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참가인도 할 수 없는 행위는 보조 참가인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 피참가인이 왜 할 수 없느냐? 기간 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항소장 제출은 부적법한 겁니다. 쉽죠? 그래서 업소 불장사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이거를요 우리가 뭐 하나 있을걸요? 제가 나눠드린 자료 중에 최신 판례 중에 요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최신 판례 8페이지 8페이지 2016년. 미리 말씀드리면요 이 최신 판례는 제가 막 고르는 게 아니고요 그 우리들 그 뭐죠 그 법률신문인가요? 네, 거기 가면 매년 그거 하잖아요. 뭐 올해 중요한 판결 이러면서 뭐 있어요. 누가 선정하냐면요. 주로 이제 민사는 서울대 로스쿨에 그럼 누구죠? 입술 두꺼우신 분? 그 유명한 교수님 있습니다.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분이 뭐 하시고요. 아니면 또 다른 유명한 오늘 다 유명하니까 그분들이 고릅니다. 민법 중요 판례, 뭐 민소 중요 판례는 그분 그 중대 교과서 쓰시는 분 전병서 교수님인가 뭐 그분이 고르십니다. 그래서 고르시는 판결 중에 그래도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제가 고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기본적인 소스가 이제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믿고 가는 거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그 판결 중에 하나예요. 2016년. 한번 문제 보세요. 다만 이제 문제 형식으로 바꾸는 건 제가 바꿨어요. 바꾸는 과정을 잠깐 여러분들 믿음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판례 번호를 씁니다. 인터넷에. 판결에서. 그럼 사실관계가 뜨죠. 제가 그걸 복사해서 한글에 다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고 피고를 바꾸죠. 가불로. 그리고 한번 읽고 토스해서 확인한 다음에 나갑니다. 이게 틀릴 리가 없을 거예요. 8페이지 보시면 보세요. 자 이제 사실관계를 보세요. 우리는 이제 사례로 나오니까 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겼어요. 근데 1심 법원이 1심 판결 정본의 송달을 시도했는데요. 못 받았습니다. 패문부재. 근데 피고가 판결 정본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무모하게 항소장을 제출해 버리네요. 판결 정본 송달받고 14일인데 그런 거 없었는데도 그냥 항소장부터 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졌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랬다 이제 나중에 아차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항소 취하를 합니다. 항소 취하서를 제출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보세요. 다시 이제 나중에 정본을 송달받은 다음에 또 항소를 냅니다. 그러니까 항소심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항소 취하했었잖아. 근데 또 냈네? 아니 항소 이거 안 돼. 항소 안 돼 하면서 소송 종료 선언을 하는 거죠. 이게 적법한가? 그럼 이제 우리의 관심은 항소 취하한 다음에 다시 항소 제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만약에 이 다시 항소 제기하는 그 시점이 이미 항소 기간을 도과한 시점이라면 이건 문제 나오지도 않아요. 당연히 안 되죠. 이러나 저러나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안은 그 다시 제기한 항소 기간이 14일 이내였어요. 그렇죠? 보시면 언제 송달받았냐면요. 그 밑에서 세 번째 단락에 있네요. 2015년 3월 13일이 안 나왔네요. 왜 이러지? 피고는 2015년 3월 13일 판결 정본을 송달받아. 같은 날. 같은 날. 그렇죠? 그러니까 14일 이내죠. 이 사실관계는 틀릴 이유가 없는 게요. 이번에 판결문에서 판사님이 정리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틀릴 리가 없어요. 같은 날. 그러니까 항소기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 지금 항소심 법원에서는 야, 항소기간은 남아있지만 네가 항소 이미 취하했기 때문에 다시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항소 취하했지만 아직 항소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항소 제기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뭐가 맞을까요? 판례만 보시죠. 그래서 우리 판례 앞부분은 쫙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밑줄 그어놨죠? 그겁니다. 항소기간 내라면 다시 항소 제기가 가능하다라는 판결, 최신 판결. 그래서 지금 상소기간이 나왔길래 우리 참고해서 한번. 그래서 이 문제를 만약에 항소 취하까지도 쟁점을 섞어버리면 이 판결도 충분히 낼 수 있죠. 그래서 쓰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다시 앞으로 오셔서
7번. 자, 785쪽이요. 자, 을은 이 네 번째 소송, 아까 우리 그 네 번째 소송에서 연체 차임이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된다는 항변을 하지 아니한 채 소송이 종료됩니다. 원래는 했어야죠. 그렇죠? 연체 차임,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임대차가 종료되면 종료 사유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돌려달라라는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임대인은 야, 연체 차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그 다음에 손해배상 같은 것들을 공제하자라는 재항변을 하게, 그런 항변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럼 임차인은 다시 야, 연체 차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다른 채권에 충당됐다는 등등의 재항변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입니다. 여기. 임대차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 공제되는 것은요, 당연히 공제됩니다. 당연히 공제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오해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공제된다는 것은 민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민법에서 그냥 공제된다는 것이지, 민사소송법 같으면 주장은 해야죠. 주장도 안 하면 안 돼요. 공제 주장도 안 했는데 어떻게 공제를 해주나요? 그렇죠? 그래서 공제 주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 7번 얘는 그걸 안 한 거죠. 그래서 공제되어야 된다는 항변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판사님은 모르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소송이 종료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은 이제 갑이 연체한 차임이 5천만 원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5천이라고 주장하면서 여기입니다. 일단 3천만 원만을 청구하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그리고 3천을 청구하는 거예요. 일부 청구죠. 그럼 여러분 기억나시죠? 일부 청구가 전부 청구냐 아니면 일부 청구냐라는 거. 전부다, 일부다. 걔네들이 믿지만 우리 판례는 명시설이죠. 그래서 일부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혔다면 일부, 그렇지 않다면 묵시했다면 전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청구했기 때문에 3천만 원만 될 겁니다. 자, 이 소송 1심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됐고요. 확정됐습니다. 확정됐어요. 확정이란 말이 보이네요. 이제 기판력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나머지 부분을 상대로 또 소제기하겠죠. 그럼 이게 소송이 지금 두 개잖아요. 처음에 3천 제기한 거, 나중에 2천 제기한 거, 소송이 두 개고 중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기판력이죠. 기판력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명시설 묻는 문제죠. 785쪽으로 갈까요? 자, 786쪽부터 볼게요. 786쪽. 일부 청구의 기판력이잖아요. 786쪽에 가시면 일부 청구와 기판력. 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명시설 보이죠? 근데 명시설에다가 밑줄을 싹 거두셔야 돼요. 명시설. 그 명시설의 의미는 뭐예요?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네요. 명시하면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잠부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설. 근데 사안은 명시했잖아요. 3천만 원만 청구하는 것임을 명시했기 때문에 2천 청구하는 것이 기판력에 반하지는 않아요. 기판력에 반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 일부 청구로 기판력에 반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시 이제 785로 가면 쟁점이 하나 있죠. 연체 차임의 공제항변, 이거 후소에서 주장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혹시 기판력에 반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기판력은요, 주객작시로 가는 거잖아요. 주객작시,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작용 국면, 시적 범위, 이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그 두 번째 객관적 범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요, 우리 기판력은요, 이것도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셔서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작용 국면, 시적 범위, 이 순서로 이제 검토를 하는 건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이 둘의 관계, 이 둘의 관계, 이 둘의 관계를 질문하셨어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이거를 뭐 어떻게 설명하셨다고 하는지 그건 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당사자, 그렇죠? 원칙적으로 전소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죠. 예외가 있죠.
변종후 승계인, 목적물 소지자, 소송 귀속 주체, 소송 탈퇴에는 기판력이 미치지만 원칙적으로는 얘네들 사이에서만 미치는 거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요, 주문입니다. 주문. 정확히 얘기하면 전소 주문이죠. 전소. 전소 주문에 기판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외가 있죠? 상계. 216조. 상계는 항변이지만 기판력이 발생해요. 발생. 이 작용 국면은요, 전소와 후소의 관계를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전소와 후소가 서로 소속물이 같거나, 전소의 소속물이 후소의 성결 관계거나, 전소와 후소가 서로 모순되면 기판력이 이제 작용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두 개가 좀 다르죠. 이거는 전소를 보는 거고요. 이건 전소와 후소를 같이 보는 거죠. 그다음에 뭐 시적 범위야, 뭐 변종시죠. 그래서 변론 종결 시 이전에 생긴 사유는 차단이 되는 거고요. 실권되는 거고. 다만 차단되지 않는 게 있죠. 상계권이나 건매청은, 상계나 건매청은 출혈적 방어 방법이니까 실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요거는 전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전소와 후소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연체 차임의 공제항변을 후소에서 주장하는 것이 기판력에 반하냐? 기판력이 발생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판결 이유 중 판단, 판결 이유이기 때문에 판결 이후에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은 상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마찬가지예요. 뭐 발생하지도 않으니까 작용 국면은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기판력이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뭐 당연하죠. 그래서 요거 그냥 저것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쉬우니까 요걸 본 김에 우리가 최신 판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최신 판례가 7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요. 6페이지네요. 6페이지. 가운데를 6페이지에 가시면 2016년 판례가 하나 있죠. 판결. 자, 보세요. 갑이 을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잘못해서 하반신 장애에 입게 됐어요. 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는요, 하반신 쪽에 하여튼 무슨 장애지? 하여튼 무슨 장애를 입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손해배상 소송을 구하는데 이제 조정 신청을 먼저 했어요. 자, 이 조정 신청서에서 뭐라고 썼는지 보세요. 적극적 손해. 우리 손해는 세 가지잖아요. 적극적, 소극적, 위자료. 적극적 손해가 이제 치료비인데요. 이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이미 든 치료비 500. 그다음에 나중 치료비를 어떻게 하느냐? 향후 소송 진행되면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서 확정해서 청구할 것이고, 일단 지금 유사 판례를 보니까 비뇨기과 쪽으로 1,000만 원, 항문외과 쪽으로 1,900. 어디를 다 치는지 알겠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청구하고 위자료로 3,000 청구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분이 어떻게 청구했는지 보세요. 기왕 치료비 5,000을 청구하고 기왕 치료비 5,000은 확정해서 청구했어요. 문제는 이제 향후 치료비. 적극적 손해 중에 향후 치료비를 내가 나중에 신체 감정 결과 나오면 더 늘릴 건데 일단 1,000만 원, 1,900, 2,900 정도를 청구하겠다. 이렇게. 위자료는요, 그냥 3,000 이렇게 청구한 거예요. 자, 조정이 안 됐습니다. 소송으로 갔고요. 신체 감정 아직 하지 않았는데 원고가 이겼습니다. 왜? 피고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똑같은 금액 자백간주로 전부 승소가 됐어요. 그리고 확정됩니다. 그래서 위 판결은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됐어요. 기판령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소송, 이 확정 이후에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달라고 하는데요. 나머지 치료비 및 위자료로 1,900만 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치료비 및 위자료. 기판력에 반하느냐, 이제 그거죠. 이 관계가 동일관계라는 건 문제가 없는데요. 과연 기판력에 반하느냐. 이게 이제 일부 청구와 기판력 문제죠. 이제 어디가 명시된 부분인지,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어딘지 그것만 찾아내면 돼요. 자, 명시된 부분은 뭐였죠? 아까 향후 치료비. 이거는 명시해서 일부 청구라고 썼잖아요. 근데 나머지 위자료 이런 것들은 명시하지 않았잖아요. 이건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위자료는 또 청구할 수 없을 거고요. 향후 치료비는 명시니까 일부니까 나머지는 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볼까요? 이 문제 답은요. 우선 일부 청구와 기판력 문제를 잠깐 써줘야죠. 명시설.
명시설에 관한 일반론 써주시고, 이건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이 판례에서도 판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일부 청구 잠깐 써주시고, 둘을 나눠야죠. 위자료와 치료비 나눠서, 위자료 부분은 전부죠. 또 청구할 수 없다. 근데 왜 각하죠? 우리는 모순금지설이기 때문에 전소에서 승소했으면 후소 각하죠. 근데 문제는 치료비입니다. 치료비는 명시했잖아요. 명시. 그러니까 향후 치료비를 명시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서 이 부분 청구는 적법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최신 판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최신 판례가 기존의 판례와 뭐 내용이 다르다 이런 건 하나도 없는데요.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치료비를 좀 특이했던 건 치료비를 기왕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로 나누죠. 근데 기왕 치료비든 향후 치료비든 전체적으로 다 치료비, 적극적 손해. 그렇죠? 그래서 위자료, 잠깐만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 사례가 한번 나왔으니까. 우리 손해는요 세 가지가 있다고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가 있어요. 정신적 손해입니다. 이게 지금 다쳤다라고 하면 치료비고요. 요거는 일실수입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적극적 손해를 기왕 이미 들인 비용과 향후 이렇게 둘로 나눈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판례에서는요. 요거는 이제 문제되지 않았고요. 요거는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부 청구가 돼서 나중에 또 청구하면 안 돼요. 기판력이 적용을 받습니다. 뭐 이거는 당연히 이미 전부 승소했고 청구하지도 않았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 부분이 명시가 됐기 때문에 기판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문제고. 그렇죠? 전부 승소했으니까 또 청구할 수 없고요.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명시설이 기반이 됐던 판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손해는 중요하죠. 미용사인데요. 아니요, 농담하면 안 되죠. 근데 시간도 애매하네요. 미용사는 오른손으로 가위를 만지잖아요. 왼손 중요할까요? 왼손? 왜? 그러니까 왼손 이거. 왼손 이 손가락. 아니, 세 번째 손가락. 왼손 세 번째 손가락이 중요한가요? 중요하겠죠? 빗을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손을 가위에 벼서 병원에 갔는데요. 병원에서 이 껍데기만 꼬매줬대요. 근데 왠지 꼬매고 왔는데 계속 손이 아픈 거예요. 이쪽 손이, 이 손가락이. 왼쪽 손 세 번째 손가락. 계속 아파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아프지? 했는데 막 갑자기 손이 붓고. 그래서 딴 병원을 가봤더니 속에 인대인가 힘줄이 끊어졌는데 그건 안 꼬매고 껍데기만 꼬매고 온 거죠. 소송을 하신다는데. 딴 건 필요 없어요. 이거. 장애가 나왔대요. 병원에 갔더니 이게 잘 안 꼬부러질 거라고 그랬대네요. 그게 만약에 20%만 남는다면 이거 꽤 많이 나오거든요. 이분의 직업은 미용사잖아요. 이제 화이팅 하시라고 하고 있는데요. 화이팅 하실지 모르겠네요.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같은 동네인데 의사 선생님이 미워하면 어떻게 하냐. 이사 가셔라. 무슨 걱정을 하냐. 해라. 지금 남 사정을 왜 봐주냐. 그래서 남편이랑 얘기해 보겠다. 남편은 같이 와라. 혼자 얘기하지 말고. 같이 오신답니다. 네, 같이 와야죠. 혼자 하면 보나마나 좋은 얘기 안 나옵니다. 네, 같이 오셔야죠. 자, 아무튼 그건 그거고요. 네, 뭐 그런 얘기 할 건 아니고. 자, 여러분들 그걸 보십시오. 1002쪽. 자, 이거는요, 언제 보시는 거냐면, 우리 지금 이제 아직 10월이 안 됐잖아요. 제 생각에 한 11월 한 20일까지, 11월 15일까지는 그냥 책을 계속 보시고요. 11월 15일까지 이거는 뭐 주무시기 전에, 아니면 화장실에, 찢어서 그냥 화장실에 두세요. 화장실에 하루에 3번은 가실 거 아니에요. 화장실에서만 짧게 보는 용도로 쓰시고요. 이걸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11월 20일이 넘어가고 12월이 됐다. 그럼 이제 이걸 보셔야죠. 이걸 보고 내용을 떠올려야 돼요. 안 떠오르면 다시 책 가서 보시고. 그렇게 해야 외워지지. 그냥 똑같은 패턴으로 A에서 B로 가면 잘 안 외워져요. 가끔은 B에서 A로 가야 외워지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무리하면서 이거 볼 겁니다. 1002쪽 보시면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문제 1. 우리 1회 변호사 시험의 1문의 문제 1. 자, 로마자 2번.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 통지 후에 임대차 기간 연장 합의합니다. 채권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왜? 451조 2항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451조 2항. 양도 통지 후에 생긴 사유로는 대항할 수 없다. 그 사유가 연장 합의죠. 자, 문제 2번. 자, 소송을 2개를 하는데요. 동시행 항변권을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451조 2항.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양수인은 다이렉트로 청구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 소송을 하나 더 해야 돼요. 그게 로마자 3번이죠. 이 채권자 대위 소송을 할 때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되는 판례가 있죠. 3번 보존 필요성 요건 관련해서 무자력이 필요 없다는 판례 외우셔야 돼요. 이 판례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끝 하지 마시고요. 로마자 4번 요까지는 써주셔야죠. 양수금 청구. 이 청구가 무슨 청구라고요? 상환이행 청구, 장래이행해소, 미청필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됐고요. 자, 문제 3번 관할합의 뭐 지겹죠? 네, 관할합의는 항상 유효요건, 성격 여기는 없지만 임의관할이라는 것도 꼭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이 문제는 관할합의가 유효하기 때문에 성격을 논해준 거고요. 우리 그 사법시험 문제는 관할합의가 무효였어요. 관할합의가 왜 무효였죠? 특정이 되지 않았어요. 왜 특정이 안 됐죠? 내가 지정한 곳 이렇게 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특정이 안 됐다. 이 문제 기억하시고요. 문제 4번. 아까 그 양수금 청구의소가 장래이행소이기 때문에 장래이행해소의 적법 요건을 쓰셔야죠. 청구적격, 미청필. 외워보시죠. 청구적격은 존재, 계속, 미청필은 임의이행 거부, 의무자의 태도, 그리고 그거 기억나시죠? 집행곤란에 대비한 장래이행 청구는 안 받아줘요. 의무자의 태도와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자, 1003쪽에 가시면 로마자 4번 관련해서 지금 이 청구가 적법한지를 우리가 따지는데요. 두 가지를 봤잖아요. 전속적 관할합의 위반이긴 하지만 괜찮아요. 이송하면 되니까. 문제는 중복제소냐 하는 건데요. 중복제소였어요. 근데 이게 중복제소로서 부적법하지만 구체적으로 아직 날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뒷청구 괜찮았다는 거고요. 자, 문제 5번. 지겹네요. 우열 결정하는 거.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는 지금 없지만 질량 파악부터 들어가야 된다고요. 일단 그게 들어가야 그 다음에 이걸 논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 목차로는 알 수가 없네요. 우린 채권 양도의 우열 결정하는 기준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문제 6번 보조 참가. 보조 참가인은 어시스트긴 하지만 보조 참가인도 다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 업소 불장사. 여기서는 지금 업이죠. 업. 항소기간. 그리고 여러분들 최신 판례 기억해 보세요. 항소기간 내라면 항소 취하했다가 다시 항소해도 괜찮다. 그것까지 기억하시고요. 문제 7번은 기판력이죠. 주객 작시에서 객관적 범위. 주문입니다. 주문. 이유 중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요. 상계 빼고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부 청구와 기판력이죠. 명시설 기억하시고요. 최신 판례 기억하세요. 위자료, 적적 손해, 소극적 손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덮지 마시고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사례 실전 1회 그 해설이 있죠. 해설. 1문 여러분들이 쓰신 답. 자, 보시면 사례 실전 1회 해설에서 1번 문항의 핵심은 451조 2항이에요. 이겁니다. 그냥 이게 끝이에요. 451조 2항을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고요. 자, 문제 2번은요. 양도통지가 있으면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이 451조 2항 때문에 채무자가 양수인에 대해서 동시행을 할 수 있어 항변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 안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판례는 제발 외우셔야 돼요. 외우십시오. 자, 3번 문제. 장래이행해소의 적법 요건 물어봤죠? 청구적격 미청필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특히 채권자 대위 소송의 적법 요건인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이거를 중복제소와 엮어서 물어봤어요. 다음에 3번 전적 관할합의는 부적법하지 않아요. 이송이면 충분하고요. 중복제소 채권자 대위와 중복제소는 뭐 단골 손님이죠. 우리가 민사소송법과 민법 걸쳐서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죠. 채권자 대위, 민법과 민소, 채권자 대위. 상계 같은 것들도요. 민법과 민소가 다 나올 수 있어요. 자주 나오죠. 상계. 그다음에 그 공동불법행위 같은 부진적 연대도 민법과 민소에서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주제죠. 가시면 되고요. 4번 문제. 지겹습니다. 이제 이중양도의 우열결정. 바로 외우시죠. 질량파합, 채무자 인식기준설, 다시요. 질량파합, 확정일자 여부, 채무자 인식기준설, 동시면 이제 안분, 공탁, 정사 이렇게 가는 거죠. 자, 5번이요. 항소기간 생각하셔야죠. 14일. 보조 참가인이 할 수 없는 거, 업소 불장사. 여기서는 피참가인의 상소기간이 이미 도가 있기 때문에 보조 참가인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한번 해보니까요. 이제 이 정도 스피드대로 가면 이제 1문 정도를 하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는 이제 1문, 2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하루에 6개씩 6문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가보고요. 일단 한번 가보는 거죠. 그래도 지금은 이제 항상 그렇지만 스피드를 지금 조절하진 않아요. 막판에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차분차분히 갑니다. 마지막, 오늘 끝내면서 정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 제가 이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우리가 사례를 잘 보려면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판례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판례 모르면요, 아무리 스킬이 좋아도 좋은 점수 절대 안 나와요. 근데 판례는 어떻게 아느냐? 기출 판례, 사례에서 기출 판례는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제발 선택형, 제발 보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선택형 제발 푸셔야 돼요. 하루에 몇 문제씩이라도. 그게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목차, 제발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쟁점 판례 결론, 쟁점 판례 결론의 반복이다. 제발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지금 이 강의, 이 클래스에서는요, 차분하게 문제를 해설한다. 이거는 그냥 인강 들으시면 돼요. 아니면 해설을 보시고, 우리는 여기서는 문제 읽으면서 그 파편, 조각 모음 같은 것들을 할 거예요. 그걸 최대한 많이 갖고 있으면 좋거든요. 그런 것들을 따로 정리하시든, 저는 계속 그 조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너는 너무 야매하니? 틀은 못 믿으시겠지만 했어요. 제가 7월에 그걸 했다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개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믿으시고 여긴 그걸 하면 됩니다. 됐죠? 첫날이니까 여기서 맞추고요. 내일은 저기에요. 이회 변호사 시험 문제 중에 100점 정도를 풀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